예,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네. 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공공병원의 코로나19 대응, 또 하나는 소위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공공의료의 기능을 공공병원이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뭐 1년 9개월 동안에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작년 8월 기준으로 10%의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공병원이 역할을 한 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공공병원들이 대부분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는 300병 상급 이하의 종합병원이거나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병원인데, 이런 그 병원들이 이제 코로나19 중환자를 봤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중증도별로 어디서 치료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최중증 및 중증 환자 중에서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한 40%, 중등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중환자 진료 기능이 부족한 병원에서 작은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한 30%가 넘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진료의 수준이 적절하지 못해서 환자가 사망률이 조금 높아졌을 걸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약간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낮다고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X축이 이제 confirmed cases, 그다음에 Y축이 사망자 수고요. 여기 이제 점선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치명률입니다. 그래서 20%, 10%, 뭐 5%, 2%, 1%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어서 확진자 수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뭐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차 유행 시기를 보면 이게 이제 확진자 수고요. 이게 연령 보정 치명률인데, 그 3차 유행 시기에는 평소 한 1.5% 수준이던 치명률이 3%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뭐 약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니까 이 환자들을 바깥으로 빼지 않고 그냥 코호트 격리를 하고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치료했고, 그 결과 많은 이제 노인 중환자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발생한 치명률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뭐 한 반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한 1년 반쯤 지난 올해 6월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전히 10%의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77%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민간병원에서 29%를 진료하고 있으니까 공공병원이 71%를 진료하고 있죠. 여기는 물론 이제 국립대학병원은 여기에 공공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의 제공입니다. 국민들에게 의료 분야에서 뭘 원하냐라고 설문조사를 작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 두 번째가 보장성 강화, 세 번째가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이 전달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의료의 질의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안동이나 충청북도 제천에서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아무리 올려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가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죠. 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가
1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원 갈 확률은 대단히 낮죠. 그런 의미에서 요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과 개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차이만 있지 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같은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를 5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중진료권으로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구해보면 제일 높은 데가 경기도 이천, 제일 낮은 데가 강원도 강릉, 이천은 수도권에 있고 강릉 진료권은 강원도에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 생각하면 수도권이 진료의 질이 높고 뭐 강원도는 진료의 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 이유는 강원도 강릉에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병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냐 시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적정한 규모의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300병상급 병원이 없는 곳이거나 또는 300병상급 병원이 있긴 하지만 그 병원이 뭐 200병상은 급성기병원, 300병상은 요양병원 이렇게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흔히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에 큰 병원을 지어서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앞에 56개 중진료권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요 파란색 막대가 있는 그러니까 300병상 이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나눠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짜부러뜨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마찬가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병원이 없는 곳이 의료의 수요가 없어서 병상이 적어서 큰 병원이 없는 게 아니고 병상 수는 도시 지역이나 비슷한데 작은 병원이 많고 큰 병원이 없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평균 3.3인데요. 대한민국의 어느 진료권도 3.3 이하인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병상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큰 병원이 없다고 하면 OECD 국가에는 큰 병원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겠죠. 네. 그렇지만 정반대 상황이죠. 선진국에는 큰 병원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병원이 대부분. 이 같은 현상은 대진료권에서도 나타나고요. 인구 1000명당 3차급 병원의 병상수를 22개 대진료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뭐 수도권은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평균보다 낮아도 뭐 용인을 한다고 하면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은 3차급 병원의 병상수가 현저하게 낮고요. 그런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병상수와 사망률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고 3차급 병원의 병상이 적은 대진료권은 중증 환자의 입원 환자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춘천의 강원대병원, 청주의 충북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고 육성이 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광주는 광주 전남이 한 개의 진료권으로 묶여 있어서 인구 규모에 비해서 3차급 병원의 숫자가 작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리적으로 진료권을 공급 구조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눠보면 큰 병원이 없는 이제 취약형과 그다음에 2차 병원과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병원, 종합병원이 있는 2차 중심형, 2차는 없고 3차와 작은 병원이 있는 지역, 세 개가 모두 있는 지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상수, 인구당 병상수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취약지나 3차 중심 지형이나 자체 충족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구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런 지역에 큰 병원이 없는 이유는 정부가 큰 병원을 민간이 안 짓는 지역에 안 지었을 따름인 거죠. 이런 지역이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에 이제 공공병원을 세워서 소위 응급 환자, 중환자, 입원 환자에 대한 필수 진료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의료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19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1918년에 있었던 소위 독감 유행,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 경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봄에 발생해서 이듬해 1919년 봄까지 한 1년 가까이 지속된 세 차례 유행이 발생한 독감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 한 5천만 명이 사망했고, 당시 인구가 18억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감염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 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그 세 차례 유행을 거친 다음에는 이게 겨울에 유행하는 계절 독감으로 전환이 돼서 1957년에 그 아시아 독감으로 유전자 재편성이 일어나기까지,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전자 재편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까지 한 40년간 계절 독감으로 유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1918년보다는 사망자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근 28년, 34년을 합하면 3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이제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을 거치면서 다른 조류 독감과 유전자 재편성 과정을 통해서 기존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되는 양상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계절 독감으로 전환되려면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이 높아야 그 겨울철이 아닌 계절에는 유행하기가 어렵고, 온도와 습도가 바이러스에 유리하고 인간에 불리한 겨울철에 한정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연중 유행하는 방식에서 겨울 계절 독감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질문일 텐데요. 기초재생산 지수를 보면 1918년 독감이 2인데 델타 변이가 6으로 한 3배쯤 높습니다. 세대기는 2.83에 8.28에 코로나의 델타 변이가 2.5에 4.0으로 재생산 지수도 높고 세대기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파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면역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연중 내내 유행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그 정춘수 의원실에서 그 진료 실적이 공공병원에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많이 감소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진료 실적이 50% 이상 감소한 주요 공공병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입원과 외래를 아마 나누지 않고 이건 외래 환자군요. 근데 입원 환자는 거의 대부분 50% 가까이 공공병원에서 진료량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 이종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사망의 절대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 사망의 상대비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대비 초과 사망 전체 숫자를 대비해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병원에서 환자 내쫓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돌봄은 안 되고 노인과 취약계층은 진료와 돌봄의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숫자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한 게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19 환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가능한 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공공병원이 기존에 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은 유행이 장기간 계속될 거다, 몇 년간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제 말이 맞아서 맞고 공공병원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에 올인하는 진료 체계를 다 갖고 있으면 아마 코로나19가 계절 독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공공병원의 진료 것이고 그 기능, 그런 병원에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할까? 그때 가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살리는데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공병원은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지역의 병원을 확충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인력의 확충과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에서의 그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의료취약제 공공병원은 어디까지 그 공공병원을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60개가 될 수도 있고 70개 전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병원을 다 늘려서 그 지역의료를 강화할 거냐, 또는 민간병원을 지원해서 민간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서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택 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3차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력 문제가 사실 오늘 얘기해야 될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단기적으로 지역 거점 병원,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병원에서 교수 신분을 갖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마 국립대병원들도 공공의료 임상교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 임상교수를 국립대병원에서 뽑아서 지방의료원에서 파견할 거냐, 아니면 지방의료원에서 뽑은 사람 중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교수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료원들은 국립대병원의 교수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병원도 있지만 반대하는 병원도 만만치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작동하려면 이 공공의료 임상교수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원정이 확보돼야 되고, 이것을 건강증진기금 같은 데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병원에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국립대병원이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지방의료원이 뽑은 그 전문의에게 자격이 있는 경우 국립대병원 교수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국립대병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대병원이 정복자인 징기스칸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도를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부족한 의사 간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으로 주고 있는 약 2조 원의 돈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한시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연장하지 않고 이것을 실제 원래 목적인 건강증진과 공공의료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부가 시질콜콜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도의 포괄보조금 형태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만들고, 여기에 공공의과대학, 간호대학을 교육수련병원으로 연계하고, 여기에 공공병원 운영지원센터나
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에 대한 인력, 경영,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별로는 국립대학병원과 그 공공병원, 그다음에 민간병원 중에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